네, 여러분 이곳은 지금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활기찬 모습 보입니까? 지금 점점점 마천루의 조명이 활짝 아름답게 지금 물들었죠. 가을이면 생각나는 그런 글귀가 있더군요. 풍요로워지는, 그리고 붉게 불타오르는 가을, 그 가을이 풍요로워지고 가득 담길 때 나도 한가득 내 마음에 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이곳은 지금 가을의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물들기도 했지만 그 울긋불긋하게 불타오르는 속에서 이 저녁의 조명 또한 화려하게 불타오르고요. 그리고 많은 유동 인구가 이곳을 메우는 곳입니다. 이것은 바로 경의중앙선인데요. 경의중앙선이 지하로 지하화가 되면서 바로 연트럴파크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심을 이루게 되는 그 한복판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좀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철도 지하화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한 번쯤은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심입니다. 도심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웬만한 어떻게 등산로 못지않은 멋진 자연 속의 도시의 이 활기참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앞으로 진정한 인간 중심의 휴먼 도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원하는 그런 도시는 바로 이렇게 자연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의 주변의 건물들은 옛 우리가 강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옛 건물들이 조금은 개조되고, 그리고 상가들이 이렇게 번창해 있죠. 예, 연트럴파크 하면은 홍대의 상권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연트럴파크 경의중앙선이 이렇게 이어지는 전체 길이 한 6.3km 정도 된다고 해요. 6.3km라는 이 파크가 조성되면서 대부분 효창공원역에서 이어져서 쭉 가시다 보면 공덕을 지나서요, 저 가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길을 쭉 따라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길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이 중심은 특히나 그 유명한 연트럴파크 서교동의 홍대 입구를 싹 지나서 이렇게 넘어가는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철도일 때는요, 굉장한 단절이고 주변 지역이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되어 있는 주거나 아니면 빈민촌 그런 곳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고 일부 상가들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번화한 상가들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렇게 연트럴파크로 변하면서 녹지와 공원화가 되면서 홍대의 상권이 확장이 됐습니다. 상수동 일부가 또 상권이 확장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쭉 밀고 오면서 이렇게 연남동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계성과 지속성,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있어서 확장성, 커넥션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철도의 지하의 표본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앞으로 12월 달에 발표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어떻게 변모를 할 것인지 한번 이렇게 살짝 미래를 한번 맛보시고요. 그리고 자세한 또 설명드리러, 그리고 유력한 후보지는 어느 곳이 될지 한번 그곳 탐방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지는 또 어느 곳이 될지도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자, 공부하러 떠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집 사면 흥아리. 오늘 보시면은 제가 약간 목소리 톤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소음이 상당해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인데요. 네, 바로 이곳은 철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부 철도라고 하면은 바로 이 경부선 일대일 텐데요. 이제 지겹다 할 정도로 용산, 네, 많이 들어오셨죠? 바로 이곳은 용산역입니다. 용산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이렇게 철도가 한눈에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 앞으로는 지금 용산 센트럴 파크가 보이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태평양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심부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한가운데에 가로지르는 것이 바로 철도이죠. 이 철도는 지금
예, 저 뒤로 서울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 무엇을 말씀드릴 것이냐? 예, 한동안 관심이 있게 보신 분들 중에는 지금 부동산 정책 중에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또 내용들을 보셨을 거예요. 지난 한 10월 23일쯤인가요? 한 일주일 전에 일주일이 살짝 넘었네요. 철도 지하화에 대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에 관한 개발 방안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지금 뭐 처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조금 더 세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24년 올해 1월 달에 철도 지하화에 관한 특별법이 이미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 의거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철도 지하화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부선과 경원선 두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들어갑니다. 전체 한 68km 정도 되는데요. 이곳을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경원선, 경부선으로 해서 특히 이 경부선은 서울역과 석수, 그 다음에 망우역과 신내역 인근으로 해서 개발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시끄러워서 지금 소리가 안 들릴 정도인데요. 철도 소리, 이렇게 요란한 곳에 주변에 있는 주거지들이 제 뒤로 보이시죠? 어떻게 거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적으로 빠졌는데요.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하면은 한 68km제곱미터인데 이곳 중에서 전체적으로 노선은 한 6개 노선이 되고요. 그 안에 39개 역이 들어 있습니다. 이곳을 순차적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선도사업지로 해서 갈 곳을 한번 예측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곳을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체 이곳의 공사비가 한 25조 6천억 원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25조 6천억 원 중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나면 이익이 한 31조 정도 난다고 하니 이렇게 개발이 보통은 우리가 국민의 공공의 어떤 민생을 위해서 철도는 지하화보다는 대부분 개설을 많이 했죠. 그곳은 지하철을 한 구간씩 개발할 때마다 수많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이상 아니면 조 단위까지도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직주 근접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위해서 공공의 개발을 하는 그런 수단이 바로 이런 철도 개설이었습니다. 이익보다는 도리어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편의성을 위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공공이주이기도 하고 민자를 했다고 하면 많은 아직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이 철도의 개설이 아니고 증설도 아니고 바로 지하화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 철도 지하화야말로 개발을 했을 때 개발 이익이 적자가 아닌 큰 이익이 난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도 예상하는 것이 총 개발비가 25조 6천억 원이지만 그에 따른 개발의 환수 이익은 31조 원이 넘을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민자로 해서 차원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누군가는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도 사업지가 될 곳이 어디냐, 이것이 12월 달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잘 또 지켜보셔야 합니다. 선도 사업지로 했을 때 개발 이익의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나야지만 그 다음 후발 주자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스타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꼽은 곳이 바로 이 뒤쪽으로 보이는 지금 서울역에서 용산역 그리고 저기 석수까지 이어지는 경부선 일대 한 구간을 뽑아 보았습니다. 개발 이익이 가장 많이 날 곳으로 말이죠. 여러분 용산이라는 지역은 지금이나 예나 모든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살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이 지하화가 됐을 때 들어오는 것들은요, 두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시설과 그에 따른 상업시설이 들어가겠지만 대부분 일부는 녹지로 이곳을 편성을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미래의 주거는, 그리고 미래의 도시는 풍부한 녹지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지만 녹지가 들어갈 곳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국처를 녹지화해서 우리 일부 2015년 5월에 혹시 완공이 된 경의선 숲길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경의선인데 지하화하면서 숲길로 공원화하면서
주변적이 굉장히 쾌적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상업시설들이 연트럴파크라고 하는 상업지들이 또 발달하게 되면서 홍대 상권이 더 확대되기도 했죠. 그렇게 쾌적함과 이런 소음 속에서 또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균형 발전이 철도 지하화에 대한 큰 목표 중에 첫 번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균형 발전이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동서간에 지금 서울역과 용산역만 해도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한강로와 원효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온도차가 큽니다. 한강로만 해도 굉장히 높은 고층 빌딩과 함께 처음에 제가 이건 말씀드렸죠. 이미 태평양 건물이라든가 센트럴 파크라든가 레미안 등 굉장히 높은 고층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이 한강로 주변이고요. 이와 굉장히 경부선을 중심으로 제 서쪽으로 보았을 때는 그곳은 원효로 일대로서 정비 사업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이 단절 효과가 지하화되면서 그에 따른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섹터가 연속성으로 커넥션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안에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하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그냥 이 주변 아무데나 아무 곳이나 볼 것이 아니라 가만히 좀 살펴봤습니다만 제 뒤로 보이십니까? 한쪽으로 한강로 인근으로 해서 들어있는 사실은 아파트로 주거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뭐 대단지가 유명세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조그만한 주상복합 정도고요. 2007년에 완공이 되어진 오래된 뭐 이편한 세상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시면 또 서쪽으로 이편한 세상이 그래도 2011년식, 저쪽은 2007년식 해서 양쪽으로 있고 가격의 차이도 꽤 나지요. 저 안쪽으로 들어있는 이편한 세상 한강로 쪽은 도리어 뭐 연식도 오래돼서 그렇고 또 소음도 심하다 보니까 가격이 현재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한 뭐 16억 전후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서쪽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은 그래도 87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곳은 소음에선 조금 해방이 되었기도 하고 2011년식이기 때문에 한 21억 정도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강로 일대가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도 하고 이미 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 안에서 아파트들 보면은 나홀로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나홀로 아파트 중에서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될 수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은 결코 싸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철도 지하화 사업 전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제 앞으로 맞은편에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올 바로 정비창 부지입니다. 이곳에 그 설명회 때 그 한 주민이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바로 저 한강로 쪽에 위치한 한강 우림필류 아파트 주민이셨습니다. 네, 저희는 한강로 우림필류 아파트 주민입니다. 우림필류는 지금 요 지역에 네, 위치하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서로 덕계공원은 여기까지만 지금 덮는 걸로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림필류 쪽의 앞쪽은 변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향후에 근데 지금 철도 지하화를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진행될 경우에는 그런 소음 문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손을 들고 질의 응답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시끄럽다.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정말 못 살겠는데 참고 사니 제발 덮개를 씌우든지 지하를 넣던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 목적으로 사놓으신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만 사실 실제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소음이 심해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이 위치에서도 상당히 소음이 심한데 이것을 365일 밤 늦게까지 계속 듣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철길로에 있었던 주택들이 대부분은 약간 빈민가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데 참 특이하게도 한강로 일대는
조금 철로에서 떨어진 곳은 고층 빌딩이 있고, 이렇게 철로에 아주 인접한 곳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시끄럽다고 하는 한강 유림필류 아파트 말입니다. 144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 2007년식인데요. 지금 현재 한 20억 정도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개발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비창 부지와 인접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또 그에 따른 낙수 효과와 같은 개발에 또 힘을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압박을 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강로 쪽은 대부분 고층 아파트나 아니면은 주상복합들, 그 다음에 상권들이 굉장히 발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원효로 쪽으로 많이 열악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원효로 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용산을 좀 보실 때는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비 사업지들 많이 보고 계시죠? 이제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정비 사업지 플러스 알파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철도의 지하화가 됐을 때 그 영향까지 같이 받아서 더 많은 지가 상승이 될 수 있는 곳이 발생하고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런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지면 어떠실까 싶은데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서울역은 지금 복합 개발하고 있는 거 첫삽 떠서 공사 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용산역까지 보았을 때 우리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죠. 서쪽이라고 하면은 바로 공덕이 위치해 있고 마포가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동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종로와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위치해 있는 뭐 중구나 이런 일대가 되겠습니다. 동쪽에는 바로 후암이 있습니다. 후암에는 서후암동과 동후암동으로 나뉘는 거 아시죠? 네, 후암동 중에서 서후암동은 이미 10년이 넘도록 구역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가격 또한 투자 금액이 10억 이상이 넘는 고가입니다. 이렇게 역시 한강로를 따라가는 줄기는 이렇게 이미 구역 지정까지 되어 있었나 봅니다. 더 아래도 다 구역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는 한강로 이 하단도 이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전에 시끄럽다는 아파트들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실거주자들만 가능하신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옆에 동후암동은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 길 건너 섹터에 위치해 있으면서 남산에 바로 관리 지역으로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이었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 노후도 때문에 살짝 완화를 해줬지만 고도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고도 제한이 아직은 완화가 되었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적률이 그렇게 중요한데 말이죠. 용적률을 다 찾기는 어렵다라는 부분, 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서쪽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이 서후암동과 데칼코마니로 딱 넘어가게 됐을 때 말이죠. 얼마 전에 바로 신속통합기획을 선정해 준 곳입니다. 바로 서계 일대와 그리고 청파 1가, 청파 2가 일대 일부가 바로 이 서후암동과 데칼코마니로 딱 서울역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이 어떻습니까? 바로 주거벨트가 가는 곳이고, 이곳이 지하화가 됐을 때는 같은 주거벨트가 이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이 서후암동에서 바로 넘어가면 서계와 청파 1가 2가입니다. 그리고 그 옆이 바로 공덕이고요. 그래서 공덕 일부도 신속통합기획에 지난 여름에, 올 여름에 또 선정을 해줬죠. 115번지와 11번지 일대, 그리고 그 너머로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덕의 레미안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 마포의 아현동 일대까지 주거벨트가 쭉 이어져 오는 거 좀 느끼실 수 있습니까?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눈여겨보신다고 하면은 철도 지하화에 따른 철도 지하화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주거벨트 섹트 라인이라고 하면은 이곳이 먼저 재개발이 된다고 보셔야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강남에서 말이죠. 개포 라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개포 주공은 재건축을 했습니다. 지금 단지별로 재건축을 하면서 주거벨트가 이어서 형성이 되었고, 그 지역은 바로 골든시티로 해서 가격이 높은 지역이 형성되었죠. 이것처럼 주거벨트가 될 지역이 우선적으로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서계 지역과 그리고 청파 1가 2가 데칼코마니로 바로 서후암동과 너무 같은
입지와 같은 지형이라는 것을 지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철도 지하화 들어간다라는 거 했을 때는 바로 연계가 된다. 또 하나, 그 아래로 청파 2가와 청파 3가가 이어지는데요. 청파 3가를 또 주시해서 보셔야 될 건요. 청파 3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지하화가 됐을 때 이곳은 바로 민족공원, 용산공원입니다. 용산공원과 도보가 가능해지고 뷰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이렇습니다. 청파 3가가 사실은 우리가 숙대가 있고 숙대 입구역이 있습니다만 그 중간지대 보면은 숙대에서 숙대 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상권이 사실은 그렇게 발달해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그냥 면피 정도 되는 열악한 소형 점포들이 그냥 한산하게 어느 정도 그냥 형성이 되어 있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요. 도리어 숙대 입구역을 넘어서 용산공원까지 이어지는 용리단길, 그것이 굉장히 핫플레이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숙대 입구에 이 경부선과 4호선이 경계점으로 해서 이곳이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곳이 지하화됐을 때에는 이렇게 이어지는 아직 덜 발달되어진 곳이죠. 바로 이 서쪽에 있는 숙대 입구에서 그리고 숙대 입구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청파 3가가 상당히 그 수혜를 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주거지로 재개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청파 1가 2가 같은 경우에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은 한 3억 중반에서 가장 소형으로 봤을 때 말이죠. 한 4억 중반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그 넘어 이 청파 3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저렴합니다. 한 2억 중반에서 후반까지 3억 중반까지 형성돼 있으니까 용산이라고 다 비싼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철도의 지하화가 됐을 때 가장 큰 수혜 지역,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또 뷰를 중시하는 파크뷰, 용산의 파크 뷰가 될 수 있는 수혜 지역이 이 또 청파 3가가 된다라는 거, 그거에 비하면 투자 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혜 지역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또 뭐 원효로 쪽으로 무엇이 있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철도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이미 주상복합 아파트나 오피스텔들로 모두 둘러차여 있어서 뒤후면으로 주거지역이 온다고 해도 파크뷰가 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제가 살짝 말씀드려볼까요? 그 청파 3가 하단으로 해서 이어지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오피스텔이 더 프라임 오피스텔이고요. 오피스텔들 대부분 높습니다. 작은 오피스텔들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이안, 대우 이안에서 오래전에 이미 주상복합 아파트와 그리고 오피스텔들을 이미 건축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래도 이 대우 이안 오피스텔이 이 인근이나 아니면 용산 인근 오피스텔에서 가장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오른 오피스텔입니다. 왜냐? 이 오피스텔은 원룸이나 1.5룸 오피스텔이 아니라 흔치 않은 투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 상승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주거 대체가 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민족공원의 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렵다,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그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바로 우리가 CJ9 파크 아십니까? CJ9 파크도 이게 주상복합인데 한동안 이곳에 아마 그 분양을 했을 당시에 10년이 넘었죠.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어 갔는데 이것도 뭐 인기가 많았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뭐 당첨이 되었네 안 되었네 하면서 또 회자가 되었던 것이 또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는 여러분이 그래도 용산 안에서는 인접해 있는 곳 중에서 대단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편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곳은 그래도 한 뭐 870세대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편한 세상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으로 내려오게 됐을 때는요, 여러분 선인상가가 있습니다. 선인상가가 바로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용산전자상가가 국제 업무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리가 되시죠? 서울역에서 이 용산역까지 내려올 때 주변
용산역 주변에 이 철로와 굉장히 초인접해 있는 지역들 중에 정비 사업을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청파 삼각까지, 서계에서 청파 삼각까지이고, 그 하단은 이미 철로 주변에 오피스텔 등과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들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딱 맞닥뜨리는 것은 바로 이 업무지구의 종착역이면서 그곳을 이미 선인상가와 함께 용산 전자상가가 감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제 뒤에 제가 잠깐 방향만 살짝 동쪽으로 틀었습니다. 이곳은 지금 이 철도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위치해 있는 한강로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건물, 그리고 센트럴 파크 아파트들 보이시죠?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용산의 중심축이고, 그리고 가격 상승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고, 가격대가 높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죠. 이곳은 바로 이 용산역을 끼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국제 업무지구에 대한 앞으로의 큰 비전을 본다고 하실 수 있겠죠. 왜냐, 사실 현재로서는 제가 이 소음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귀가 먹먹해질 정도인데, 이렇게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게 조금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말입니다. 문은 못 열어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가치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항상 후행하면서 흘러가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 이곳이 앞으로는 개발이 되고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이곳이 지하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미래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용산 안에서는 가장 가격이 높은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렇게 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유동 인구가 들어올 때 복잡하게, 여전히 번잡하고 복잡하고 활기찬 곳이었고요. 제 앞쪽으로 바로 왼쪽으로 있는 저 서쪽은요,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번창했던 선인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 원효로 쪽으로 위치해 있는 전자상가들이 굉장히 한산해서 거의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없어서 할렘과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밤늦게는 무서워서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온도차가 심합니다. 한쪽은 지금도 굉장히 활기차고 밤이면 굉장히 더 화려해지고요. 한쪽 서쪽으로는 지금 할렘가처럼 거의 다 공실이고 운영이 되지 않는 저 전자상가가 이렇게 양대의 격차를, 굉장히 온도차를 극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지하가 됐을 때는 바로 거기에서 수혜지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저 할렘가 쪽이겠죠. 여러분, 그 할렘가 쪽에 있는 이곳, 그곳이 앞으로 가장 이 수혜지가 될 거예요. 용산 안에서도 또 수혜지가 될 수 있는 곳 말씀드렸죠.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 철도가 지하화됐을 때 공원의 뷰가 되든, 공원과 근접성이 있거나 아니면 최대의 상권지인 이 비싼 지가가 있는 이 인근과 국제 업무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이 섹터가 한꺼번에 이제 같은 생활권이 유지될 수 있는 곳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 금액도 생각보다 차별적으로 있으니까 높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고, 그리고 그냥 그곳은 나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관심 갖고 눈여겨봐 주십시오.